사실 어떻게 보면 보수계 우리처럼 빡시게 하는데 좀 드물지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 만나면 하고 싶은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좀 시행착오도 좀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가끔 이렇게 보면 너무 억울하게 잘못되는 사람들도 가끔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 안타까운 점들이 많으니까 이제 하고 싶은 얘기들이 사실상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번 내려가면서 누가 헤모글로빈 빈혈에 대해서 좀 이 시간에 좀 강의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목을 좀 그쪽으로 그냥 갑자기 이렇게 바꾸기로 했어요. 그 이제 빈혈 하면은 우리가 이제 현대의학 시각으로 볼 거냐, 우리 시각으로 볼 거냐, 이게 현대의학으로 봐도 60, 70%는 맞습니다. 우리 시각으로도 맞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이해해야 할 부분들을 어떤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면 좋으냐고 하면, 현대 이 학자들은 전부 모든 것을 이렇게 수치로서 이제 빈혈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잖아요.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특성이 바로 그거거든요. 어떤 우리가 정상인과 빈혈 환자를 이렇게 구분하려고 할 때, 정상인의 혈액을 빼서 성분 수치로 나열해 놓고 거기에서 이제 성분을 이렇게 대조해 와서 무엇이 얼마나 부족하냐 이렇게 하면은 그 부족한 성분을 넣어주는 데서 모든 치료의 해법을 찾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특정 성분이 부족한 건 반드시 결과고, 그 결과에 대한 원인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특정 성분이 부족한 거를 우리가 머릿속으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인체는 먹이사슬 연결고리다 그랬죠. 그러면 먹기 전에 성분이 다르고, 소화시키면 소화 과정에서 성분이 바뀝니다. 그럼 먹지 않으면 배설물은 안 나오겠죠. 요 부분에서 이해를 잘하면 돼요. 요 부분에서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우리가 먹는 성분이 520가지라고 그러면 부족한 성분도 520가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혈액 속에 산소가 부족해서 소장에서 흡수한 못 먹어치운 성분을 성분으로 나열하면 520가지가 될 수가 있고, 먹어치우지 못했기 때문에 배설물이 안 나온 걸 따지면 520가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과학의 논리로 보면은. 그러면 여기서 특정 성분이 부족했다. 그러면 현대의학에서는 520가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넣어주는 게 이게 빈혈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접근해요. 근데 520가지를 우리가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100% 정확하게 만들어서 정확히 넣어줬다. 가정을 하자 그 얘기예요. 빈혈이 치료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그게 부족해진 이유가 효능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넣어주면, 그래서 실제 그 빈혈 환자들을 보면 공통점이 뭐냐고 하면, 재생불량성 빈혈 환자는 수혈을 해줘도 며칠만 지나면 녹아서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 해답은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심천의학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해답은. 빈혈이 왜 되느냐? 강산의 산화작용이 모든 영양분을 산화작용으로 녹여 없앴기 때문에 파괴가 되면 어때요? 혈액이라고 하는 건 체세포가 먹고 싼 성분이 포괄적으로 섞인 게 정상적 혈액인데, 영양분이 파괴돼서 먹지 못하면 배설물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싸고가 그 신진대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피가 안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과연 부족한 성분을 만들어서 넣어주는 거는 죽을 때까지 넣어줘도 넣어주면 안 넣어줄 때보다 조금 나은 현상은 일어나지만, 유지는 정상적 혈액을 넣어줘도 사가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설명 중에 소장에서 흡수한 모든 영양분이 왜 파괴가 됐느냐? 파괴된 건 결과고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원인이 뭐예요? 지금까지 설명. 강산의 산화작용이 녹였다 그랬죠. 그러면 그 강산을 해독해서 영양분을 파괴하지 못하게 하고 넣어주는 거와 부족하다고 자꾸 넣어주는 거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냐? 그러면 여기서 정리를 해야죠. 혈질이 처음부터 강산이 됐을까요? 출발은 약산이고 약산 다음에 중산되고 중산 다음에 강산됐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처음부터 강산이 될 수는 없죠. 그러면 출발은 신기능이 먼저 떨어진 데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요산 약산 수치가 올라가고, 그 합병증으로 간 기능이 떨어지니까 중산 탄인선 수치가 올라가고, 이때도 치료를 못하니까 화학 반응에 의해서 녹아서 그게 강산 혈질이 됐으면,
신장과 간 기능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인위적으로 강산을 해독해서 영양분을 파괴하지 못하게 해놓고 피가 만들어지는 데 필요한 영양물질을 넣어줘야 이 빈혈이 치료가 되는데, 지금까지는 피가 만들어지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넣어주는 데까지는 학문적으로 발전을 했는데, 그 강산을 해독을 해서 영양분을 파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무도 접근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 강산이 빈혈만 유발시키는 게 아니라 뼈를 녹이는 골다공증도 강산이 원인 제공이요 류마티스, 또 강산이 원인 제공이요 뉴게릭, 또 간양산이 원인 제공이요 암도, 백혈병도 모두가 강산이 원인 제공이다 보니까 이 강산을 해독을 못하면 현재 난치병을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지금 피가 썩어서 오는 병은 거의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피가 썩어서 이제 헤모글로빈 수치가 이제 떨어졌는데, 병원에 가면 이런들이 뭐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좋은 지방, 나쁜 지방 얘기하죠. 이런 것들이 과연 뭘까? 우리 혈액 속에 그런 비정상 물질들이 왜 만들어질까 하고 따지면 모든 게 다 화학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네. 화학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이 화학 반응이 왜 일어났을까? 내가 우유에다 식초를 안 넣었어도 우유가 응고될 거냐 반문하잖아요. 혈액 속에 있는 지방 단백질이 응고됐느냐, 철분 석회질이 섞인 게 응고됐느냐, 또 칼슘만 응고됐느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회를 하다 보니까 저도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고 하면 제가 이렇게 이런 공부를 하지만 현대의학에도 많은 귀를 기울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회를 하는데 아무리 사회를 해도 헤모글로빈 수치가 14, 5, 많을 때는 6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나는 헤모글로빈 수치가 이렇게 철분 수치가 높으니까 철분제 안 맞아도 된다. 근데 이 속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많아요. 무슨 얘기냐고 하면 간 기능이 떨어진 사람은 비정상적인 간 기능이 떨어지지 않고는 헤모글로빈 수치가 14, 5, 6까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인체 구조 자체가. 그래서 제 강의 대부 들어보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빨간색은 철분이 없이는 안 만들어진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가을에 단풍 들면 단풍을 씹어보면은 단풍 들었을 때 씹어서 그 맛을 보고, 단풍이 들기 전에 녹색 때 씹어서 맛을 보면 녹색하고 단풍이 들었을 때하고 탄닌산 수치가 어떨 것 같아요? 그게 갈색이 되면은 시고 떫은 맛은 완전히 없어져 버리죠. 그러면 과연 그 단풍의 빨간색은 철분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빨간 철분이 어디에서 왔을까 한번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탄닌산에서 왔습니다. 쉽게 해서 탄닌산이 낮은 단계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은 이게 칼슘이 만들어지고, 조금 높은 단계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그게 철분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빨간색은 이제 우리 몸속에 있는 적혈구가 눈에 띄기 쉽고, 그 적혈구는 혈액 속에 있는 산소를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적혈구가 그냥 비유법으로 100마리가 산소를 운반하는 것보다는 500마리가 운반하는 것이 더 산소 운반 능력이 뛰어나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 적혈구는 철분이 없이는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근데 이 철분이 정상 수치만 있어야 되는데 비정상적으로 헤모글로빈 수치가, 철분 수치가 올라가 있다. 근데 100% 내가 지금까지 본 사람 중에서 비정상적으로 헤모글로빈 수치가, 철분 수치가 높은 사람은 간 기능이 떨어진 사람이에요. 근데 요걸 오인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 간이 나빠진 게 철분을 많이 먹어서 철분이 간을 망가뜨린다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에도 오인할 만하죠? 철분을 많이 먹어서요. 근데 한번 여러분들 역발상으로 간이 혈액 속에 있는 탄닌 성분을 왜 못 먹어 치웠죠? 신장이 나빠서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못 먹어 치웠잖아요. 그렇죠? 또 간 속에 간 세포들이 철분을 먹어 치우려고 하면 간의 말초무쇠혈관 속으로 피가 잘 돌아야 돼요. 근데 고지혈증의 혈전이 간의 말초무쇠혈관을 막아버리면 탄닌산을 먹어 치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많은 환자를 보면 간 기능이 떨어진 사람이 공통적으로 얼굴이 새카맣습니다. 까만색은 녹색이 짙어지면 까매지다. 그래서
푸르거나 검으면 간 기능이 떨어진 거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주거든. 그러면 얼굴이 까매지는 건 왜 까매질까 하고 또 따져봐야 돼요. 왜 까매질까요? 빨간색이 진해지면 어때요? 검어지죠. 녹색도 진하면 그게 검은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검은색을 멜라닌 색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중상 탄닌산과 철분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녹색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간이 산소 부족에 의해서 혈액 속에 있는 탄닌산을 먹어치우지 못하고 그 탄닌산과 철분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그게 녹색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면 얼굴이 까매지는데, 이 까매진 사람은 철분 수치를 재보면 대부분이 비정상적으로 헤모글로빈 수치도 14, 5, 심하면 6까지도 올라가더라고 얘기해요. 근데 얼굴이 혈색이 정상인 사람은 헤모글로빈 수치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는 사람은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철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사람이 과연 철분을 많이 먹어서 높아졌느냐, 간세포가 혈액 속에 있는 탄닌 성분을 못 먹어치워서 높아졌느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에 어떤 게 맞을 것 같아요? 못 먹어치워서 누적됐다 봐야죠. 근데 이제 현대 학자들은 헤모글로빈 수치가, 철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으면 그게 철분 때문에 간이 망가졌다 생각을 하는데, 따지고 보면 이게 혼동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 속에 있는 그 철분을 체세포들이 정상적으로 세포들이 필요한 걸 다 갖다 쓰게 만들어주려고 하면은 혈액 속에 산소 포화도를 높여줘야 돼요. 산소 포화도를 높여주기 위해서는 그 산을 해독해서 피를 맑게 해줘야 되고. 근데 이제 다행히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해보면은 그 강산 부분을 해독하는데 100은 아니어도 제가 90% 이상은 접근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렇게 해보면은. 그래서 저도 한 5년 전만 해도 그 강산을 해독하는 걸 기술적으로는 알고 있었거든요. 기술적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시설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5년 전에 이제 이 강산 해독제를 쓰고부터는 예전하고는 이제 무엇이 달라졌느냐. 예전에는 제가 책에다 뭐라고 써놨어요. 조혈 기능이 망가진 사람은 수혈받을 준비 안 되면 사혈하지 마라 그래 놨잖아요. 이 말 속에 여러 의미가 있거든요. 이미 피를 만들어주는 생산하는 기능이 망가진 사람이 그거 조혈 기능이 회복되기 전에 빼면은 피 부족 오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피가 부족하면 혈액 속에 지방, 단백질, 각종 영양분이 부족해서 우리 몸이 병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고 철분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해시킬까? 이제 내가 이해적으로 저는 모든 화학 반응이 있지나 이걸 머릿속에 제가 여기서 1시간 강의하고 나가면은 머릿속에서 열이 후끈후끈 나요. 왜냐하면 모든 걸 머릿속으로 다 계산을 해서 그거를 이론과 실체를 하나를 합치려 줘야 돼요. 논리가. 제가 한 강의는 20년 전에 한 강의, 27년 전에 한 강의, 지금 한 기가 보면 논리가 동일합니다.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진리, 진실한 그 논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진실한 정답이지, 오늘은 이게 맞고 내일은 발달했으니까 이건 잘못되고 이걸 했다는 거는 이미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증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어떤 말 한마디도 신중을 기해서 하는 거지 나오는 대로 그냥 하는 얘기는 제 입장에서는 없다는 걸 내가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해 줄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죠. 우리 몸의 조직이 하나예요. 뼈 다르고 근육 다르고 심줄 다르고 눈 다르고 전부 조직이 다르죠. 그 다른 성분이 만들어지려고 하면은 산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않으면 물질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강의하는 거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외국에서 원유를 갖다가 원유를 어떤 산과 화학 반응을 일으켰냐에 대해서 플라스틱도 되고 고무도 되고 단단한 것도 되고 유연한 것도 되고 콜타르도 되고 여러 물질로 바뀌잖아요. 우리 몸에도 이게 단단한 것 같아도 이게 단단함의 그 원료는 뭐였냐? 불포화의 유지방에서부터 산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데, 이게 지방 단백질을 약산과 화학 반응을 일으켰느냐, 중산과 화학 반응을 일으켰느냐에 따라서 여러 물질로 변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할까? 참 이게 난감하더라고요. 전부 조금씩 그 다른데. 근데 현대 학자들이 이거를 자꾸 분류를 하다 보면은 520가지도 1000가지도 넘다고 하고, 또 상식으로 따져보면은 뭐 1000가지, 10,000가지든 과학이 발달하면 분리를 못 하겠어요. 근데 결국은 우리 인체 생명체들이
서로 다른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성분과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고 하면 우리가 520가지의 영양소가 우리 몸에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하고 생각하다가 우리가 농사를 질 때 내가 퇴비를 연상한 거예요. 그래서 사회를 해서 영양분, 이렇게 철분과 영양분은 똑같이 영양분입니다. 저는 영양분으로 같이 분류를 해요. 그런데 왜 영양분 속에도 철분을 빼놨냐? 이제 이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사혈을 안 할 적에는 음식물에 섞여 들어오는 철분만 해도 우리 몸은 거기에 적응을 해서 진화를 했기 때문에 철분 섭취가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위적으로 일주일 간격으로 300cc, 500cc를 계속 사혈을 할 적에는 식물에서 들어있는 음식물에 섞여 있는 철분 갖고는 철분을 보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철분을 따로 해줘야 되는데 철분제는 내가 이미 하기 전에 밖에서 이미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뭐 남들이 다 만드는 걸 내가 뭐 굳이 손 쓸 필요도 없고 이래서 이제 철분을 좀 그동안에 내가 대식하고 이제 밀어두고 있었는데 이 철분은 다른 영양분에 비해서 우리 몸에서 흡수하는데 상당히 불리한 성분입니다. 그래서 그 철분제를 우리가 수액으로 주사를 딱 맞았다. 내 몸에서 철분제를 못 먹어 치우면 곧장 어디로 빠지냐?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소변에서 콜라색으로 진하게 나타나면은 내 몸에서 흡수를 못한 거예요. 그럼 이럴 때는 천천히 맞으면 돼요. 근데 혈액 속에 산소가 부족해서 소화 능력이 뛰어나면은 수액 그거 맞는데 한 10분 맞아도 저는 사혈하고 철분제 맞으면 답답해서 못해 그냥 툭 떨어지게 금방 맞고 불끈 인나버리거든. 그래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신장과 간 기능이 고도로 떨어져서 혈액 속에 산도가 높아졌고 혈관벽이 부식돼서 약해진 사람은 어떤 점이 있느냐. 내가 비유를 해주면 고무풍선, 우리가 혈관의 그 벽을 고무풍선하고 종이하고 분류를 해주면 그래요. 고무풍선에다가 바늘을 콕 찔렀다 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아물어지죠? 종이에다 바늘을 콕 찔렀다 빼면 어떻게 돼요? 구멍이 그대로 있죠? 이 탄력성이 혈액 속에 산도가 높으면 이 탄력성이 산패에 의해서 다 없어져 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혈관 주사를 이렇게 빨리 맞으면은 새가지고 지혈이 잘 안 돼서 어떤 고통이 따르는데 문제는 이 산도가 높아진 게 산소 부족의 원인이고 산소 부족의 원인은 혈액 속에 적혈구의 수치가 떨어지면은 그거를 연결고리를 끊을 방법이 없어요. 근데 철분하고 영양분하고 두 가지를 이렇게 계속 쓰면서 관찰을 해봤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고 하면 철분을 계속 철분만 넣어주면 일시적으로 헤모글로빈 수치는 올라가는데 비유법을 쓰면 우리가 농사를 질 때 저는 이제 시골 사람이라 농사에다 비유를 잘하는데 밭에 거름도 비료도 안 주고 곡식을 심어 놓으면 어때요? 잘할 수가 없죠. 근데 거름 속에는 유기질을 미생물이 갉아먹고 난 배설물인 효소가 들어있어요. 그걸 식물이 빨아먹거든요. 근데 그게 여러 가지 그 유기 물질들이 있는데 이놈을 식물이 빨아먹는데 이 유기물을 안 넣어주고 비료만 넣고 농사를 져놓으면은 장마철에 비 올 때 보면 줄기가 녹아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런데 양질의 거름을 준 상태에서 비료를 주면 비료를 좀 많이 줘도 결실이 잘 되고 수확이 많이 나와요. 이게 우리 몸도 똑같더라고요. 영양분을 안 넣어주고 철분만 넣어줄 적에는 피부가 짓물르고 잘 흐르고 한번 이렇게 빵꾸가 나면은 거기서 계속 나와서 그 짓물름이 계속 지속이 되더라는 거라. 근데 양질의 영양분과 철분을 함께 넣어주니까 그런 현상이 없어져요. 근데 이제 이 속에서 어떤 비밀이 있느냐. 우리 여기 연 선장도 직접 경험한 체험자인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한약 처방을 많이 해본 사람은 나도 조혈기력에 필요한 처방을 할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본인이 또 한의사인 경우에는. 근데 이분들이 좀 꿈을 깨야 될 게 이런 걸 깰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나 누구나 사혈을 해봐도 어떤 사람은 사혈을 하면 웬만큼 어혈을 빼도 끄떡 안 하고 혈색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만 빼도 폐 꼬꾸라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미 중병이 온 사람은 조혈 기능이 망가져 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를 먹어도 피로 만들어서 환원을 못합니다. 왜 환원을 못하느냐? 피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알면 돼요. 그 원리가 뭐냐고 하면 우리 장 속에는
어떻게 보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내 뱃속에 다 넣고 산다고 할 정도로 미생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5만 종류도 넘다고 그래요. 내 장 속에요. 근데 같은 영양분을 먹고도 지방, 단백질, 당을 배설하는 걸 우리가 유산균이라고 그러고 강산을 배설하는 걸 식중독균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몸은 강산이 들어오면 이걸 안 먹으려고 하면 어때요? 장 속의 음식물을 빨리 통과시켜서 설사를 해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게 우리가 설사고 그게 바로 식중독이거든요. 근데 이 속에서 어떤 비밀이 있느냐? 책에 보면 적응적 진화는 대상에 대한 진화다 그랬잖아요. 우리 몸을 이롭게 하는 유산균은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몸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36.5도가 되면은 유산균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뭐냐? 지방, 단백질, 당을 배설. 똑같은 음식을 먹고도 지방, 단백질, 당을 배설하는 걸 우리가 유산균이라고 하는데 내 뱃속에 유산균이 많으면 뭐를 먹어도 그걸 효소화시켜서 우리 몸 안으로 끌어들이는 게 잘 돼요. 그런데 신장이나 간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으로 어혈이 생겼고 그 어혈이 3번 뿌리혈 위치를 딱 막아서 피가 못 돌고 온도가 떨어지면 유산균은 지가 없어지고 식중독균의 숫자만 늘어납니다. 이럴 때는 어떠한 음식을 먹어도 식중독균이기 때문에 툭구면 설사하고 영양분을 우리 몸 안으로 끌어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근데 이 부분을 모르면 현대 학자들은 요즘 TV에서 뭐 하냐면 질병이 많이 그 병이 깊은 사람과 살이 찔 사람, 당뇨, 고혈압, 비만인 사람의 장 속에 유산균을 빼보니까 건강한 사람하고 종류가 다르니까 그 유산균을 배양해서 넣어주면 병이 치료될 것 같은 이런 착각이 지금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반증으로 그러잖아요. 아랫배가 싸늘한 사람 장 속에 유산균, 장 속에 미생물체를 검사해보고 따뜻한 사람을 검사를 해보면 아랫배가 따뜻한 사람은 유산균이 많고 아랫배가 냉한 사람은 식중독균이 많을 거라는 얘기라. 그러면 3번 뿌리혈 위치에 막고 있는 어혈을 싹 빼내서 피가 돌고 아랫배가 온도가 따뜻해지면 내버려둬도 적응적 진화는 대상에 대한 진화라고 그랬죠. 온도가 올라가면 내버려둬도 유산균은 숫자가 늘어나고 식중독균은 지가 없어집니다. 근데 이런 원리를 모르고 내 뱃속에는 식중독균만 잔뜩 있는 상태에서 영양분을 골고루 먹는다고 피가 만들어질 거냐? 또 여기서 또 어떤 비밀이 있느냐고 하면은 이놈들이 먹고 우리 몸 안으로 끌어들이면 일부 말하자면 중산 탄인산도 우리 몸 안으로 그냥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게 간세포가 먹고 해독하고 소화시키고 난 배설물이 담즙인데 이미 간이 그 중산 탄인산을 소화시킬 능력을 이미 상실했어요. 근데 이 속에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생선을 성분 검사를 하면 지방, 단백질만 잡힐 겁니다. 그렇겠죠? 주성분이요, 생선을. 그러면 생선 속에는 산이 없겠냐 하는 거예요. 지방, 단백질만 잡히니까. 그런데 지방, 단백질은 불포화 유지방과 산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않으면 지방, 단백질로 변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산은 질소가스의 기체가 액체화된 게 산이고 그 산과 불포화 지방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지방 단백질이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지방 단백질 속에는 산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성분적으로는 안 잡혀도. 근데 이 질소가스가 액체화돼서 산이 만들어진 거는 열에 아주 약합니다. 열에 약하기 때문에 열을 가해서 익혀버리면 그 지수가 다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신장과 간이 피를 맑게 하는 여과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이 생선이나 육고기를 회로 그냥 먹었다. 그걸 소화시키는 과정에서는 엄청난 약의 맹독성의 그 질소산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가 실험해보라고 앞 강의편에 보면 고등어 생선 갖고 실험해보라고 그러잖아요. 고등어를 한 마리는 익히고 한 놈을 생놈을 똑같은 환경에다 한 달쯤 방치하면 익힌 놈도 썩고 생놈도 썩는다는 거예요. 썩을 때 냄새를 맡아보면 생놈이 10배 이상 강한 독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장과 간이 원래 정상일 적에는 우리 여기서 밖에서 썩는 거나 내 장 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갉아먹고 썩는 거나 원리가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죠? 네. 그러면 이렇게 내 뱃속에서 그 독성이 나와서 혈액 속으로 들어갔을 때 신장과 간이 건강한 사람은 별 문제가 없는데 이미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은 산도가 더 높아짐으로써 강산에 의해서 오는 모든 병은 순간적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원리를 화학 반응의 이치를 공부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르는 사람은 잘 먹기만 하면 되고 골고루 섭취만 하면 되겠지 하는 게 내가 꿈 깨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답답하니까 그런 얘기 하거든요. 당신들이 일주일 간격으로 300cc, 500cc를 6개월이고 1년이고 피를 빼봤냐? 빼봐야 어떤 부작용이 오는 줄 알고 부작용이 난다면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학문이 발달하는데 그걸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빼봐야 부작용이 나는 걸 알고 부작용이 나는 걸 봐야 그 원인을 찾아서 그 해법을 찾아내서 내가 해법을 찾아보니까 바로 이런 원리가 숨어 있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채소도 익힌 거하고 생놈하고는 소화시킬 때 엄청난 그 산 차이가 나요. 익힌 놈이 덜 난다는 거예요. 맹독성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나물도 익혀서 먹으면 피해를 덜 입는데 날 걸 먹으면 식중독이 잘 걸리는 게 바로 이런 원리거든. 그래서 내가 중환자들한테는 절대 생음식을 먹지 마라 하는 것도 거기 기준을 두거든요. 근데 이런 원리를 모르면 아무거나 처방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런 독성이 있는 거를 우리가 법제를 통해서 독성을 완전히 제거해서 효소화시켜서 넣어주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쉽게 해서 원리가 이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이 맨 먼저 사회를 하라고 하는데 제가 강조하는 게 기본 사회를 어디 먼저 빼라고 하던가요? 2번, 3번 먼저 빼라고 하죠. 그 3번을 빼서 피가 돌아서 아랫배 장 속에 있는 식중독균은 없어지고 유산균이 있는 상태는 웬만한 걸 먹어도 그게 효소화시키는데 식중독균이 있으면 강산이 나오니까 먹는 거와 관계없이 우리 몸 안으로 효소화를 시켜서 끌어들일 수가 없다는 얘기를 지금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2번, 3번을 뚫으려고 해도 5, 6개월 뚫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뇌경색이 위험이 있다. 뇌에 꽈리처럼 혈관이 부풀었다. 그러면 1번을 먼저 빼고 그 다음에 9번 빼고 그 다음에 8번을 빼야 되는데 2번, 3번, 6번 빼다가 꽈리 터져서 뇌출혈로 쓰러져 죽으면 누구만 억울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장기간 많은 양의 어혈을 빼고도 피부쪽이 안 올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래서 그 영양분을 뭘로 비유할까 생각하다가 우리 인체가 아무리 복원 능력이 뛰어나다고 그 뛰어난 거를 목수가 집 짓는 걸로 비유를 해보면 목수가 집 짓는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원자재를 주지 않으면 집을 못 짓듯이 우리 인체도 아무리 세포 분열 기능, 복원 능력이 뛰어나도 그 분열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을 안 해주면 세포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 영양분을 최초에 끌어들이는 게 소장에서 흡수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장이 유산균은 없고 식중독균만 있는 상태에서 음식만 잘 먹는다고 피가 만들어지겠냐 내가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효소화되는 과정을 식중독균이 많으냐 유산균이 많으냐 이걸 따져보니까 아랫배 온도가 결정을 했고 그러면 이미 싸늘해서 식중독균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따져보니까 결국은 다양한 그 영양분을 아예 뱃속에 넣기 전에 밖에서 발효, 법제를 통해서 효소화시켜서 넣어주면 어떻게 될 거냐 하고 넣어줘 보니까 나이가 8, 90 먹어도 일주일 간격으로 300cc, 500cc 주기차게 빼도 피부족이 안 오더라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원리를 정확하게 공부도 안 하고 원리도 모르면서 무조건 빼다가 피부족이 오면은 사혈은 무조건 나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조혈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는 여러분들이 색안경을 끼면 절대 이해 못 합니다. 저는 이거를 학문적으로 이제 남기고 싶어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 원리를 잘 들어보면 저 원리가 뭘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공장도 지금 현재 완성 단계가 한 97, 8% 정도 완성이 됐어요. 예전에 있는 공장에 지금 한 3배 정도를 키워서 뭐 햇삭 기준에 맞춰서 완벽하게 이제 설비 몇 가지만 들어오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사회라면서 말이 그렇지 지금 철분제 맞는 거 엄청 힘들죠. 구하기도 자꾸 힘들어지고 이러니까 먹는 걸로 될 수 있으면 철분제를 덜 맞고 해결할 수 있는 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근데 지금까지 내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한 내용을 잘 들어보면 그 속에 철분제 만드는 비법이 숨어 있어요. 저 강의 그동안에 쭉 들어보면 모든 빨간색은 철분이 없으면 안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맞죠? 근데 빨간색보다 검은색이 철분이 많다고 해놨고 맞죠? 예. 근데 이 철분이 우리 몸에서 흡수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배합을 하면 우리가 흡수가 잘 될까? 이것이 이제 철분제를 만드는 관건인데 제가 올 겨울에는 틀림없이 책에다 미리 다 발표해 놓은 거는 틀림없이 겨울 동안에 이게 왜 그러냐고 하면은
여름에는 공기 중에 이 미생물이 부패균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겨울이 되면 효소 발효균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는 아무리 기술을 갖고 있어도 제가 만드는 공법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겨울을 거쳐야만이 되기 때문에 모든 걸 겨울을 거쳐야만 이제 할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데 요 말을 이제 정리합시다. 우리가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졌다고 하는 거는 혈액 속에 적혈구 수치가 떨어졌다. 적혈구의 빨간색은 철분이 있어야 만들어진다. 근데 그 철분이 산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그게 녹아서 없어져요. 근데 그 녹아서 혈액 속에 있는 모든 성분은 강산의 산화작용이 녹여서 없애는 거다. 근데 강산의 산화작용은 혈액 속의 성분만 녹여서 없앨 거냐, 혈관벽도 깎아먹고 혈소판도 깎아먹고 신경선의 피부도 깎고 동시에 다 녹일 거냐. 여러분 생각 어때요? 모든 걸 다 동시에 다 녹일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속에서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정리해야 될 부분은 뭐냐. 우리가 혈액이 고지혈증이 되고 뻑뻑하면 혈전용해제로 녹이면 될 거 아니냐. 이제 이 생각에서 지금 혈전용해제를 지금 많이 이렇게 드시고 계시고, 일단 피가 뻑뻑할 때보다는 그걸 삭혀 놓으면 어떨까요? 피의 흐름은 당장은 원활한 건 맞아요. 저도 맞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깎아먹는 기능이 혈관벽도 깎아먹고 혈소판도 녹여버리고 신경선의 피복도 녹이는데, 지금까지 설명한 걸 오늘 강의를 쭉 들어보면 고지혈증은 왜 됐죠?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됐죠. 산소 부족이에요. 신장 기능은 왜 떨어졌다고 배웠어요? 신장과 뇌와 연결된 신경선의 피복이 벗겨져서 뇌에서 뇌파를 신장에 100을 보냈는데 그 뇌파가 누수가 돼서 40볼트, 50볼트 약화된 만큼 신장으로 혈류가 적게 들어가는 것이 신장 기능 저하의 원인이다. 그 자리가 어디냐? 8번 신간혈이다 일어났어요. 맞죠? 이 공부 배우면은요. 그러면 이 신경선의 피복이 강산의 산화작용으로 신경선의 피복이 벗겨져서 뇌파, 전류가 누수가 일어났는데 혈전용해제의 산화작용이 신경선의 피복을 더 벗겨버리면 신장 기능은 어떻게 돼요? 더 떨어지는 거. 이거 어떡할 거냐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혈소판이 녹아서 혈관병이 삭아서 터져서 혈소판이 녹아서 지혈이 안 되는 부분을 어떡할 거냐. 그래서 이 공부를 우리 인체를 전체를 보지 못하고 한 부분을 보면은 하나를 얻고 3개, 4개를 잃는 것이 제가 보면 현대의학의 가장 맹점이다. 그래서 우리 인체를 제가 현대의학한테 지적해 주는 건 그러잖아요. 성분학, 해부학, 통계의학 플러스 생리이치와 화학 반응 이치 이 50%를 접목해야 그게 100점 만점의 의술이 되는 거지. 지금 현재처럼 성분학, 해부학, 통계의학만 가지고 공부를 한 거는 100점 만점에 50점을 넘을 수는 없는데 50점에서도 30점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분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100% 약을 잘 만들었다고 끝까지 과학이 발달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걸 과학적으로 입증된 약이라고 하면 내가 그러잖아요. 신경안정제, 고혈압약, 당뇨약 5년 먹이고 5년 짧으면 10년 먹이고 10년 짧으면 20년 먹이고 고혈압, 당뇨, 협심증 환자 완치됐다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데리고 와봐라. 혈관이 막히면 혈전 없이 못 막아요. 그렇죠. 혈전이 생긴 원인, 산소 부족이 원인이고 산소 부족의 원인은 산도가 높아진 거예요. 그러면 산을 해독해줘서 혈액 속의 산소 포화도를 높여주는 게 부작용이 없는 거고, 산도가 높아진 거는 신장과 간을 회복시켜야 뿌리 뽑는 학문이 되는데 현대의학은 그걸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논리를 자세히 있게 듣고 보면은 이 심천의학이 왜 뿌리 뽑는 의술이고 생리이치 의술이고 한 거를 생리이치라는 게 도대체 뭘까? 그럼 우리가 혈액 속에 산소가 부족하면 체세포들이 소화 능력을 잃으면 고지혈증이 된다. 그럼 고지혈증이 되면 혈관이 막히면 체세포들이 피가 못 돌면 생명이 유지가 안 되면 이놈들이 바보라서 가만히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영양분을 혈관 밖으로 밀어냅니다. 피부 바깥으로 밀어 나온 게 이게 개기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피부 바깥으로 안 나오고 근육 사이로 밀려 나와서 산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응고된 것이 체지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체지방을 압력기로 끌어당겨서 뺐다고 신장 기능이 회복될까요? 굶어서 안 먹어서 살이 빠졌다고 신장 기능이 회복될까요? 운동을 한다고? 운동을 해도 신장과 간 기능이 회복되면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왜 간암 간경화 걸려서 왜 죽냐고 내가 반론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체에 어혈이라고 하는 거는 운동을 하면 적게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원적으로
혈관을 막고 있는 어혈은 완전히 녹여놓으면 기존의 혈액이 다 오염돼서 못 쓰니까 적당히 불려서 흩어지지 않게 하고 밖으로 빼내는데, 이게 빼보니까 어떤 놈은 잘 나오고 어떤 놈은 안 나오고 이러면 그게 딱딱하게 굳었으니까 안 나오는 건 상식 아니냐. 그러면 그놈을 불려서 잘 나오게 하고 또 어혈을 빼내고, 어혈을 빼내면 어때요? 혈액 속에 어혈을 빼는 양만큼 빈 공간이 생긴다는 거라. 그 공간으로 생혈이 밀려 들어가면 혈액의 농도가 묽어지는 거는 안 봐도 불보듯 뻔한 거예요. 그래서 사혈을 하게 되면은 일주일 간격으로 300cc, 500cc를 빼면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져야 정상입니다. 근데 비정상적으로 정상이 12.5라고 하면 13, 14, 15 올라가는 사람은 99.9%가 간 기능이 떨어져서 혈액 속에 탄닌 성분을 못 먹어 치운 것이 화학 반응에 의해서 철분으로, 과다철분으로 잡힌 거지, 철분 때문에 간이 나빠진 게 아니고 간이 나빠져서 탄닌산을 못 먹어 치웠기 때문에 철분 수치가 높아진 거다. 이 이론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실제 첨부는, 그래서 가상철로 많이 높아질 때는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요? 여기서는 철분제를 반으로 줄여서, 그러니까 300cc에 철분제를 2앰플을 맞으면 300cc에 1앰플을 맞고도 맞으면서 해야지, 현대의학 성분 수치학으로 따지면 더 높아서 간이 망가지니 더 넣으면 더 망가지지 않을 거냐 생각하면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현대의학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게 맞아요. 근데 환자 입장으로 볼 때 현대의학도 귀 기울이고 이쪽 얘기 들으면 이쪽이 옳은 것 같고 이쪽 얘기 들으면 이쪽이 옳은 것 같고 두 가지를 다 하면 어떻게 될 거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토끼 2마리 쫓으면 2마리 다 놓칩니다. 그래서 기존 학문에 어느 정도 할 만큼 해봤으면 그냥 이해를 이렇게 하세요. 제가 이 일을 27년 했습니다. 공감할 수 있죠? 27년 했으면 산전수전 다 겪었고, 저는 학문을 남기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제가 해주는 말이 현대의학보다는 정답의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데, 가끔 이제 보면은 그런 얘기들 해요. 집에 뭐 있는데 먹어도 돼요? 그러면 저는 참 답변하기 곤란해요. 왜냐, 내 것만 놓고 남의 거 다 그러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건 아니거든요. 모든 학문이 서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보완은 돼야 되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첫째 문제는 내가 상식적인 얘기,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거 처방 잘하는 거와 음식 잘하는 거나 동일합니다. 아주 고급 요리사가 음식을 잘 만들어 놨어요. 그 먹어보니까 아주 맛있고 내 입에 딱 맞게 만들어 놨어. 근데 집에 마늘도 있고 생강도 있고 설탕도 있고 양념이 많이 있어. 이거 남는다고 거기다 팍 집어넣고 섞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맛 변하죠. 그대로 먹어야 그 제맛 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 말 속에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제가 기준은 그래요. 피를 맑게 하는 거, 어혈을 불려서 잘 나오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뭐냐, 생혈이 만들어지는데 필요한 영양분을, 독성을 제거하고 효소화시켜서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근본이 다릅니다. 현대학하고요. 그래서 저도 이 공부를 현대 학자들이 좀 빨리 받아들여서 내 머릿속에서 그 사람들한테 다 줘버려야 좀 나도 좀 편할 건데, 그날이 빨리 다가와야 되겠죠. 그게 다가오면 저는 손쉽게 내줍니다. 이 학문만 인정하고 여러분들 사회요법사로서 받아들여서, 우리나라 실업자 대책 사회요법보다 더 좋은 거 있을까요? 지금 의료비로 들으는 거 한 50% 뚝 떼가지고 그 대체를 여러분들이 나가서 사회요법사로 해서 병원 가서 한의원도 가서 사회해주고 외국인들 오라고 해서 체험하게 만들어주라고 일자리 만들면 100만 명, 200만, 300만, 그거 뭐 한 2, 3년이면 만들어요. 맞죠? 이거는 나이 들어도 정년퇴임 없지 않냐 그 얘기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현대의학이 획기적으로 받아들여서, 이런 그 대신 나도 강요하는 게 그거잖아요. 내 처방전을 만드는 비법은 의사들한테만 줘서 그 사람도 돈 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또 그 사람들이 못하는 부분들은 내가 또 대량으로 해줄 용의도 있고, 그럼 이렇게 맞춰서 하면 서로 다투지 않고 같이 갈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겠죠. 여러분들 지금 이 좁은 공간에 많은 분들이 있으니까 내부가 상당히 더웁고 이런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딱 하나만 답변해주고 오늘 교육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예. 네?
그래도 안 드시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이게 영양을 보조게 해주는데, 근데 이제 요게 뇌계리 근육신경마비, 이 병은 제가 일상적으로 강의하면 어떻게 얘기해요? 가족 아니면 손대지 마라 그러죠. 이게 상당히 난해한 병이고, 오늘도 누가 어디 프랑스인가 어느 외국에서 4.16법으로 몸이 좋아진 사람이 이 근육신경마비를 어디로 좀 소개해주면 되겠냐고 문의가 왔다고 내려가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병이 그래요. 초기 증세는 고치기가 해볼만 합니다. 우리 학문 가지고요. 근데 말기 증세 때는 우리 방법으로도 안 돼요. 왜 안 되느냐고 하면은, 우리 방법은 어혈을 빼내는 방법이기 때문에 영양분을 흡수하는 능력이 망가져 버리면은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진액이나 생이나 소화시켜서 우리 혈액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기능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우리 방법으로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고 우리 진액을 먹고 소화시키는데 별 무리가 없으면은 해보면, 이제 왜냐면 뇌계리 근육신경마비라는 병은 뭐냐고 하면, 우리 인체 모든 기관, 장기나 기관, 근육들은 뇌파, 전류에 의해서 수축 팽창하는 이치로 움직이는데, 신경선의 피복이 벗겨지면 뇌에서 100볼트를 보내줘도 그 끝에는 뭐 100볼트가 아니라 10볼트, 20볼트 돌아가면 그 뇌파가 약해진 만큼 팔다리 근육에 모두 힘이 빠지는데, 이게 장기고 뭐고 모든 데 해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뇌계리 환자의 공통점은 뭐냐? 마지막에 얼굴만 감각이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반응을 안 해요. 근데 이 신경선의 피복이 벗겨지는 위치는 10중 8구는 9번과 53번, 8번 위치에서 제일 많이 벗겨지고, 근데 이제 필요에 따라서 5번이 벗겨지는 사람도 있고 30번이 벗겨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방법은 이제 무서운 게 뭐냐고 하면, 하수도 구멍이 막혔는데 찌꺼기 안 빼고는 물 내려갈 방법이 없고, 찌꺼기를 빼내면 체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이제 체력이 안 떨어지려고 하면 수혈을 해주는 방법밖에 없는데, 현대의학이 한 번 사혈하고 한 번 수혈해주고 안 해줍니다. 그러면 먹는 걸 가지고 피를 만들어지게 해줘야 되는데, 그 영양분을 흡수하는 기능이 이미 망가진 사람은 손 안 대는 게 좋고요. 그걸 소화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하면은 해볼 만해요. 그런데 이게 그래요. 본인이 마음의 문이 열리면, 이 논리를 알면은, 제가 많이 중환자들은 가족이 아니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결정적 원인은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받아들이게. 구설수에 오르지 말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현대의학에서는 1%도 회복될 가능성이 없지만, 우리 방법은 그래도 10%, 20%는 언간이 진행해도 좋아질 가능성은 있는데, 괜히 잘못 손대면 어때요? 피 빼서 기운 더 떨어졌다 이래버리면, 이게 뇌파가 누수가 나서 기운이 떨어지는데 사혈에서 기운이 더 떨어졌다 이러면 이거를 설명해 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다 또 여러분들은 의사도 아니기 때문에 무면을 의뢰행했다고 몰아붙여버리면 여러분들 어떻게 빠져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족 아니면 아예 손대지 마라 그래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공부가 깊이 되면, 그러니까 본인이 이 공부를 해서 말귀를 잘 알아들으면 살 가능성이 있는 거고, 못 알아들고 하면은 방법 없고 그래요. 그 환자분이 진행에 대한 정말 힘을 느꼈다고, 너무 수면날의 수치가 정상으로 올라와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수혈을 안 받아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8, 90대도 그래도 그 진액 한 팩에 내가 뭐라고 해요? 식사 한 끼보다 영양 칼로리가 피가 만들어지는 더 높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일주일 간격으로 300cc, 500cc로 6개월, 1년 쉬지 않고 빼도 체력이 안 떨어지고 하는 거지.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사혈 못 하죠. 그래요. 그래서 뇌계력이라고 하는 병은 절대 오만은 하지 말아요. 근데 초기 증세에는 내가 초기에 팔다리 힘이 약간 빠지면서 뇌계력 진단받고 초기는 70% 정도는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요. 근데 이제 말기 증세는 뭐냐? 근육이 이제 모든 힘이 빠져버리면 입안에 하얀 백태가 끼고 산도가 높으면 입에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입에서 썩은 냄새가 난다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위가 수축 팽창하는 기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음식물이 오래 있으면 거기서 발효, 부패가 일어나서 썩은 냄새가 날 정도가 되면은 뭐를 먹어도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사혈을 해서
체력 보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손을 대지 말라 이러거든요. 그럼 이럴 때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해본다고 하면은 위와 장 기능이 회복되기 전까지 어혈 빼내고 수혈해주고 어혈 빼내고 수혈해주고 해서 장기 기능을 어느 정도 회복시켜 놓은 다음에 수혈 안 하고 이 방법으로 하면 그때도 한번 해볼 가능성은 있는데 그 믿음을 의사들이 갖게 하기는 아이고 저는 아직은 정 떨어져요. 우선 잘 되는 것만 먼저 하고 다음에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걸 원하는 건 뭐냐면 요즘에 식물인간 되는 거예요. 사고로 1번, 9번, 17번 빼는 거. 그러고 협심증, 위장병보다 잘 낫는다는 거. 그래서 나는 심장질환에 대해서 우리 방법으로 하는 거는 적극 권장을 해요. 근데 뉘게릭은 여러분들 절대 오남용하지 마십시오. 네, 오늘 더운데 여러분들 교육받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식당에 음식도 맛있게 드세요.